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달성하면서 프리미어리그 4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만들었던 펩의 맨시티가 공식전 5연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맨시티는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시티의 5연패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펩 가르디올라는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하나이며 지금 현재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디올라가 감독이 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 바로 지금 공식전 5연패라고 합니다. 또 더 큰 단위로 보면 맨시티 팀 자체로도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5연패라고 합니다. 18년 만에 일어난 사고죠. 이러한 맨시티의 안타까운 기록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토트넘입니다. 이번 0대4 패배는 맨시티의 이번 시즌 첫 무득점 경기가 되었고요. 맨시티의 5연패의 처음과 끝을 만든 게 바로 토트넘이죠. 확실히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강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맨시티 내부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즌 아웃된 로드리의 부재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맨시티가 로드리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로드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냥 로드리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로드리가 없으면 뭐가 손해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맨시티는 이렇게 상대팀을 눌러놓고 플레이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을 돌리면서 상대를 말려죽이는 느낌으로 플레이하죠. 그런데 이런 방식의 축구 모델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상대 선수들도 다 프리미어리그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10명이 마음먹고 수비를 하면 뚫어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수비 대형을 흔들려면 중심을 계속해서 좌우로 흔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로드리죠. 상대방의 수비 진영이 한쪽으로 몰려있을 때 로드리가 반대 전환을 해주는데 이 반대 전환의 퀄리티가 맨시티의 다른 선수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뭐 미쳤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기계라고 할까요? 버튼을 누르면 오차없이 똑같은 모양을 생산해내는 기계처럼 패스의 퀄리티가 항상 일정한 반대 전환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로드리가 이렇게 정확한 패스로 좌우 전환을 계속 해주니 상대방의 수비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로드리가 없어도 맨시티가 지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가 있다면 맨시티가 구현할 수 있는 최상위 모델의 지공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드리라는 존재만으로 펩 가르디올라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드리의 역습 지연 능력 내지는 수비적인 능력입니다. 로드리가 이렇게 맨시티가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위치로 가면서 공을 끊어주는 모습도 있고요. 맨시티가 역습당하는 상황에서 공을 뺏지는 못하더라도 포백 앞에서 1차적인 방파제가 돼줍니다. 그러면서 치명적인 곳으로 공을 못 가게 하는 그런 1차적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맨시티의 포백, 그러니까 최후방 수비 라인은 맨 뒤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쪽에 대한 커버가 중요한데 이건 역시 로드리가 잘해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드리는 기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비적인 능력도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이 보장이 되어 있던 거죠. 마지막은 로드리의 템포 조절 능력인데요. 저는 이건 유로 2024에서 스페인이 우승할 때 정말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있을 땐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공을 넣었다 뺐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느꼈고요. 이렇게 로드리가 맨시티의 경기를 주무르면서 상대의 흐름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로드리는 맨시티의 몸과 머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드리가 맨시티의 본체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로드리가 맨시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맨시티의 성적이 증명했죠. 이번 시즌 시작할 때부터 과르디올라 감독은 로드리가 유로까지 뛰고 왔으니까 시즌 초반에 로드리를 아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한 빨간색 경기, 커뮤니티 실드, 그리고 리그 초반 3연승은 모두 로드리가 없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바로 아래 맨시티 브렌트포드전 후반전부터 로드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즉 맨시티는 로드리가 없으면 최상위 모델을 구현할 수는 없는 팀이지만 로드리가 없어도 충분히 강했던 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맨시티 센터백들의 줄부상 내지는 좋지 않은 몸 상태입니다. 특히 맨시티 수비력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순수 수비력 대장 후벤 디아스의 공백이 이번 맨시티 연패에서는 엄청나게 뼈아프게 느껴졌죠. 후벤 디아스는 본머스전부터 이번 토트넘전까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맨시티는 4경기 평균 3실점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디아스뿐만 아니라 아케,
스톤스 이런 선수들도 몸 상태가 100%는 아니어서 맨시티는 1군 경험이 없는 19살 심슨 퍼시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챔피언스리그 스포팅전에서 4대1로 질 때도 심슨 퍼시가 선발, 그리고 브라이튼전에서 2대1로 패배할 때도 심슨 퍼시가 선발을 했습니다. 물론 퍼시가 여기서 잘 해내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더 성장이 필요한 레벨이라고 느껴졌고 맨시티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런 맨시티의 센터백 잔혹사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켰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바르디올인데요. 그바르디올은 올 시즌 맨시티의 수비 라인 전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수비력과 가끔씩 터져주는 득점까지 아주 만점 활약 중입니다. 하지만 그바르디올이 너무 반복해서 경기를 뛰다 보니 체력적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게 느껴졌고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그 체력적인 부담은 많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실수를 잘 하지 않는 그바르디올이 토트넘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패스미스를 하면서 토트넘의 두 번째 득점에 빌미를 제공했죠. 이런 것처럼 맨시티 센터백들의 줄부상이 잘하고 있던 선수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쇠화된 맨시티의 주전 라인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케빈 더브라이너 1991년생으로 33살, 일카이 긴도안 1990년생 34살, 카일 워커 1990년생 34살입니다. 특히 이렇게 30대가 넘은 선수들, 30대 중반 이상으로 향해 가는 선수들에게는 1년이 되게 큽니다. 27살의 선수가 다음 시즌에 28살이 되면 기량의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30대 중반의 선수들, 33살에서 34살이 넘어가는 시즌에 실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셋 중에서 기량의 감소가 눈에 띄는 선수는 케빈 더브라이너인데요. 전성기 시절엔 정말 말도 안 되는 패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또 심지어 지난 시즌에도 여전한 축구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시즌은 확실히 에이징 커브가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카일 워커는 스피드로 전 세계에 못 잡는 공격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스피드에서도 젊고 빠른 공격수들에게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워커의 잘못이 아니죠. 스피드를 주 무기로 하는 선수가 34살까지 맨시티라는 큰 클럽에서 주전으로 뛴다? 이건 오히려 잘 버텼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워커의 대체자를 생각하지 않은 맨시티가 조금 더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로도 맨시티의 스쿼드 평균 나이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상위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평균 나이는 27.8세로 위에서 네 번째로 나이가 많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후보까지 다 평균을 낸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전에 투입되는 나이가 많은 선수들의 비율로 하면 실질적으로는 맨시티가 더 높은 순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공을 잡고 뺏기지 않고 잘 돌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뺏기는 순간부터는 젊고 어린 스쿼드에 체력적으로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항상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죠. 하지만 맨시티는 스쿼드에 절대적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기도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른 비슷한 규모의 클럽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소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트랜스퍼마크트 기준으로 맨시티에 들어온 선수들을 정리한 게 오른쪽 표인데요. 임대복귀 이런 것도 섞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맨시티에 들어온 선수만 하면 붉은색으로 표시한 사비뉴와 균도안입니다. 그런데 균도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좀 있고 사비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의 스쿼드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맨시티가 흔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맨시티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펩은 언제나 방법을 찾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상황은 맨시티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상황이라 평소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펩은 일단 2년 동안 맨시티와 다시 함께 하기로 했고 여기서 또 펩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맨시티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내고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